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전환기 한국사회 앞에 선 기독교 전체 11번째 시간 생명주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끄러운 경사길입니다. 기독교 생명윤리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논증들 가운데 미끄러운 경사길의 논증이 있습니다. 이 논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길고 가파른 내리막길이 막 시작되는 지점에 차가 한 대 서 있습니다.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차의 바퀴가 조금이라도 진입하여 구르기 시작하면 차가 내리막길을 굴러 내려가 바닥에 쳐 박히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이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차가 내리막길에 살짝이라도 진입하는 것을 초동 단계부터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입니다.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은 낙타코 논증이라고도 합니다. 낙타를 타고 사막을 여행하는 상인이 사막 한가운데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막은 낮에는 섭씨 4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질 만큼 일교차가 심한 곳입니다. 상인은 텐트 안에서 자고 낙타는 텐트 밖에서 잡니다. 추위를 느낀 낙타가 상인에게 코가 시리니 코만 텐트 안에 넣는 것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소중하게 아끼는 낙타의 작은 요청을 거부할 낙타 주인은 없습니다. 낙타 주인은 낙타에게 코를 텐트 안에 넣는 것을 허락합니다. 코를 텐트 안에 넣는 것을 허락받은 낙타는 용기를 내어 얼굴 반쪽을 텐트 안에 넣는 것을 요청합니다. 코가 텐트 안에 들어오는 것에 익숙해진 낙타 주인은 쉽게 얼굴 반쪽이 텐트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합니다. 잠시 후 낙타는 얼굴 전체를 텐트 안에 들여보내 줄 것을 요청하고 또 잠시 후에는 몸의 절반을 텐트 안에 들여보내 줄 것을 요청해서 허락을 받습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낙타가 텐트 안에서 자고 상인은 텐트 밖에서 자게 됩니다.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낙타가 코를 들이밀려고 할 때 따끔하게 혼을 내서 아예 그런 발상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버려야 합니다. 미끄러운 경사길은 경계선상의 상황에서 제기되는 생명윤리 문제들에 바로 나타납니다. 경계선상의 상황이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도 갖추지 못해서 자신의 생사가 전적으로 외부인들, 예를 들면 가족이나 의료진을 가리키죠. 외부인들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경계선상의 상황은 생명의 시작점 이후 일정한 기간과 생명의 종결점 이전 일정한 기간에 형성됩니다.
생명의 시작점에 관련해서는 배아나 태아나 영아 등을 가리키고, 생명의 종결점에 관련해서는 혼수 상태의 환자, 말기 암 환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노화가 진행되어 임종 직전에 있는 환자 등을 가리킵니다. 먼저 생명의 시작점과 관련된 미끄러운 경사길은 인간 생명의 시작점을 언제로 잡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형성됩니다. 어떤 시점이 생명의 시작점으로서 적절한가를 결정할 때 결정적인 준거점은 그 시점이 철저한 불연속점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시점 이전에는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다가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특징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시점이 생명의 시작점으로서 가장 적합한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시작점으로서 가장 결정적인 불연속점은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수정이 이루어지기 전 정자와 난자가 따로 존재할 때는 살아있는 생명체로부터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생물학적인 현상인 자기복제와 단백질 생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수정이 이루어지면 바로 그 순간부터 자기복제와 단백질 생성이 시작됩니다. 생명의 시작점에 관한 논쟁은 이 한 가지 현상만으로도 이미 종결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외에도 유전학적인 특징들, 영혼이 신체 안에 들어오는 시점 등에 관한 논의가 수정란설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지만 구태여 이런 추가적인 요소들을 동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놀랍게도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으로부터 약간만이라도 양보해서 그 시점을 수정이 이루어진 이후의 어느 시점, 그 시점을 아무리 이르게 잡는다 하더라도 그 시점을, 어느 시점을 생명의 시작점으로 잡으면 바로 미끄러운 경사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인간 생명을 보호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제외한 어느 시점도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만큼 불연속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극히 신중하게 수정 후 2일째 되는 날을 생명의 시작점으로 설정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수정 후 2일째 되는 날과 수정 후 3일째 되는 날 사이에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정 후 2일째 되는 날을 생명의 시작점으로 정의한 이상 수정 후 3일째 되는 날을 생명의 시작점으로 보지 말아야 할 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이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출산 시점까지 계속됩니다. 수정 직후부터 최소한 출생 시점까지 유의미한 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차이는 사실상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 해도 너무 미미해서 그 전과 후를 불연속적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폐지의 근거로 임신 후
22주부터 살아있는 인간 생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는데, 이 근거 제시는 정말로 납득할 수 없는 졸속적인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소한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라도 진지하게 참고했다면 이런 근거를 제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생명윤리 안전에 관한 법률은 수정 후 14일이 되는 날을 인간 생명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수정의 시점을 떠나면 수정 후 14일이 되었든 6주가 되었든 22주가 되었든 얼마든지 고무줄처럼 필요에 따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수정 후 14일째 되는 날에 원시선이 엑스레이 촬영에 의해서 거무스름하게 나타난다고 해서 이전에 없던 원시선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정 직후 형성되어 성장해 오던 원시선이 조금 더 단단해진 것에 불과합니다. 수정 후 2-3개월 무렵에 뇌파가 감지되기 시작한다고 해서 없었던 뇌가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이전에 형성되어 활동해 오던 뇌의 작용이 약간 더 규모가 커지고 조금 더 활성화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정 후 22주경의 태아가 조산으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서 생존이 가능하다는 말은 자양분, 수액, 산소를 공급받는 경로가 달라지는 것일 뿐 아기의 존재와 정체성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입으로 물과 자양분을 공급받던 사람이 링거 주사를 통해 물과 자양분을 공급받는다고 해서 정체성이 달라지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심지어 출생 직후의 아기와 출생 직전의 임산부의 경도에 아이가 머물러 있을 때의 아기를 다른 존재로 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인간 생명의 시작점이라는 주장에서 조금이라도 양보하면 미끄러운 경사길에 들어서게 되고 인간 생명의 자의적 파괴를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생명의 종결점에 관련된 미끄러운 경사길은 안락사가 점차 넓혀져 온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특히 현재 안락사가 전면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네덜란드, 이 네덜란드에서는 1886년에 안락사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2002년에는 안락사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햄록 협회, 이 햄록이라는 말은 독풀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체는 상황윤리론자인 조셉 플래처가 주도자가 되어 안락사를 허용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설립한 단체입니다. 이처럼 네덜란드와 햄록 협회가 안락사를 허용해온 과정은 미끄러운 경사길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안락사 허용 과정의 미끄러운 경사길은 다음과 같은 논리적인 추론을 따릅니다. 처음에는 아주 엄격한 조건을 따라서 극히 예외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합니다. 환자에게 극심한 신체적 고통이 있고 임종 직전에 이른 환자가 본인이 명시적인 의사 표현을 통하여
요청을 할 때에 한해서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이와 같은 언명은 매우 신중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표현하는 것 같고, 이렇게 신중한 언명을 들으면 청중들은 수긍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극히 엄격하게 안락사를 허용한 순간 다음과 같은 몇 단계를 거쳐서 안락사 전면 허용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첫째로, 앞에서 말한 허용 조건은 신체적인 극심한 고통으로 제한했는데, 신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중에서 어느 고통이 더 큰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신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일 안락사가 혜택이라면 신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끼는 사람들에게 안락사를 베풀지 않는 것은 불공정한 일이 됩니다. 이런 논리를 제시하면 반박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마침내 정신적인 고통도 안락사 허용 사유가 되고, 심지어 실연으로 인해서 큰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게 됩니다. 둘째로,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임종을 3일 앞두고 3일 동안 겪어야 하는 환자와 임종을 1년 앞두고 1년 동안 동일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환자 중에서 어느 환자가 더 힘들까요? 당연히 1년 동안 고통을 겪어야 하는 환자가 더 힘들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임종 직전이라는 조건은 제거됩니다. 셋째로, 안락사가 혜택이라면 본인이 의사표명을 할 수 있는 환자에게만 베풀고, 혼수 상태 등으로 의사표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환자에게 베풀지 않는다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 아닌가. 이 질문에 답변할 수 없게 되고, 마침내는 본인의 의사표명이 없어도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신체적인 고통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고통이든 상관없이, 임종 직전이든 아니면 아니든 상관없이, 본인의 의사표명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전면적으로 안락사가 허용됩니다. 그 예로 현재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법률이 우리 사회에서 법제화되었는데, 벌써 이 법을 발판으로 연명치료를 받는 환자들로부터 연명장치를 제거하는 법을 만들라는 요구들이 터져 나오고 있고, 어떤 법안은 말기 환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제한 없이 생명의 종교를 시도하는 의사의 도움을 허용해야 된다라는 법조문을 그 안에 담음으로써 말기 환자를 향한 안락사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법안까지도 발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명의 시작점은 수정 순간이다. 안락사는 살인 행위이므로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집스럽게 고수하면서 일체의 타협이 없어야 경계선상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입장에서
한 걸음만 이탈하면 바로 미끄럽고 위험한 경사길에 들어서게 되고, 이 경사길에 들어선 생명윤리 논의는 생명 파괴 논리로 급격하게 돌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